계속 강의 진행할까요? 16강의 기타소득이죠. 페이지 47페이지고 챕터 4.3의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뭐 배울 때는 상당히 뭐 재밌고 이런 게 다 있냐 싶은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잘 문제가 안 풀리죠. 뭐 말 문제라면 쉽겠지만 계산 문제는 80% 법정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들을 따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토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점의 기타소득의 범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6가지였죠. 원인주지, 원인주지 상무였는데 최근에 서화 골동품이 들어가면서 이제 7가지가 됐습니다. 원인주지 상무. 자, 좀 유치하지만 그 원인은 주지스님과 상무님한테 있나 보죠. 근데 이게 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서상무인가 봐요. 좀 유치하지만 어떻게든 요 7가지는 80% 또는 90%의 필요경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얘가 90%까지 인정되죠. 다 대부분 80%인데 얘가 이제 90%까지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반가로 1번의 원작자의 원고료, 반가로 2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데 동그라미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동그라미 2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이나 개몽, 연기, 심사 같은 거 하는 거, 3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고 보수받는 거, 여러분들이 빅4에 월급 받고 있는 회계사라면 이때는 근로소득, 이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개업을 하거나 프리하게 이제 뭐 해주시면 사업소득, 그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가 자기 친척한테 또는 지인한테 일회성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 뭐 절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팁을 받거나 한 다음에 금액을 신고하는 게 기타소득이어서 현실적으로 회계사가 자기가 뭐 컨설팅 해주고 아니면 업무를 해준 다음에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에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고요. 반가로 3번에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 보자만 지불하면 좀 쉽죠. 원래 오늘까지 완공하기로 3년 전에 아파트 계약할 때 삼성물산이 나한테 얘기해놓고 매매한 아파트가 오늘까지 완공이 안 되면 나는 오늘을 기준으로 내 전 집을 다 팔아버렸을 텐데 집이 붕 떠서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럴 때 주택, 입주, 지체, 보상금이라는 걸 받는데요. 요새는 거의 사라졌죠. 왜냐하면 완공일을 딱 맞추거든요. 요새는 아파트가. 그래서 반가로 3번은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가로 4번에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죠. 주 1번으로 내려오시면 이때 지역권을 양도하면 아예 과세가 제외하고요.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이나 대여, 빌려주는 방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반가로 5번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이죠. 반가로 6번에 무형자산인데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야, 세법은 참 어렵구나. 무조건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 그래서 요 가로에 있는 내용을 외웠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봐, 허경영. 광어산산 산상형? 지금도 외우고 있죠? 광어산산 산상형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시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게 다 무형자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7번의 서함이 골동품의 양도소득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시행 초기라서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만 과세가 있고요. 과세가 되고 있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세로에는 이게 A, B, C, D 중에 즉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조건부로 가는지 제가 A, B, C, D로 붙여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주 2번 같은 게 이제 말문제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고정자산과 함께 이제 양도소득으로 됩니다. 원래 양도소득 같은 것도 고정자산, 토지 건물을 팔면 양소세가 붙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업권만 뭐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그럴 때만 그게 이제 영업권에 대해서 기타소득 과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48페이지의 양가로 2번, 그 외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인데 반가로 1번부터 반가로 16번까지가 있고요. 우리 반가로 1번, 2번, 3번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운 좋게 당첨된 성격이 높은데 오른쪽 세로에 A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될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걸린 뇌물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리 민원인한테 뇌물 받았다 걸리면 이거는 기타소득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고요. 취지가 별로 전혀 좋지가 않잖아요. 이 뇌물 받은 것까지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그런 말도 안 되니까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도 중요하죠.
계약의 유약, 해약에 의해서 받는 유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C가 여기 하나가 숨어 있잖아요. 밑에 꽃표시 2번에 써 있군요. 꽃표시 2번에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즉 이거를 뭐 문제에서는 매수자가 해약한 경우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C로 간다는 것도 꼭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연금계좌 중 연금의 수령액 중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주 1번으로 내려오시면 다음의 금액을 그 소득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이라고 해서요. 동그라미 1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아니면 2번에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은 아까 왜 앞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요. 그냥 16번만 보시면 15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정 XX가 나오죠. 인정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이고요. 16번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여를 받으면 요것도 기타소득이 됩니다. 위반하지 않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위반하면 기타소득이 되겠네요. 2점 내려오면 비과세 근로소득 뭐 거의 이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또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 초기에 정착하려고 몇 천만 원 준다고 하대요. 그거는 이제 비과세로 지금 과세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군 포로가 받는 정착금이나 그 밖의 금품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3번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받는 상금과 보료금도 비과세고요. 4번에 상원법에 따라서 훈장받으면 이것도 비과세. 옆 페이지 양가로 5번에 우리나라 발명 상당히 중요한 거 알죠?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직무 발명으로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양가로 7번에 서화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고 받는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6번, 7번은요. 서화골동품이긴 하지만 서화골동품이 무조건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6번처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도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3점으로 내려오면 기타소득의 계산구조인데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있고요. 여기 주에 보면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주, 제, 상무, 서상무 이거는 80%까지 빼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우리 헷갈리라고 맥시멈으로 해서 실발생 필요경비를 90% 주는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하니까 얘는 무조건 80%는 아니고 맥시멈 기준으로 80%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니까 더 큰 게 있으면 큰 게 빼주는 필요경비가 되고요. 양가로 2번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정 필요경비를 뺀 모든 것이 실제 필요경비인데요. 뭐 수험 목적으로 80%짜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실제 필요경비도 아셔야 하고요. 꽃표시 보시면 서화 및 골동품 중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80%가 아니라 최대 90%까지 경비를 빼주고 있습니다. 4점으로 내려오면 기타 소득의 수입식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현금주의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인정 XX 마지막 나온 인정 기타 소득은 2016년으로 넘어가죠. 인정 상여만 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광업권 등의 소득은 이거 대금 청산일이나 인도의 사용 수익일, 인사대소,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기만 없네요. 그런 제도를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인사대, 인도일, 사용 수익일, 그 다음에 인사대, 대금 청산일 중에 빠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주 설명드릴게요. 양가로 4번에 계약금이 유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기타소득, 즉 매수자 해약하는 경우인데 계약의 유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이고요. 양가로 5번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기타소득은 연금 외 수령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시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이미 인도 또는 사용 수익했으나 아직 그 대금이 얼마를 받을지 대가가 확정이 안 됐으면 그 대금 지급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형자산 대금이 향후 매출액의 10% 등으로 나중에 정산되는 경우겠죠. 우리 한번 사례 좀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아래의 경우 기타소득 수입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2015년 12월 말에 연말정산 강연을 하고 2016년 1월에 현금으로 강사를 받습니다. 이거 딱 제 얘기죠. 제가 연말에 연말정산 강의를 실무 강의를 하고요.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강사를 받으면 이건 2016년 특이하게 기타소득은 현금주의입니다. 기타소득은
뭐 전 국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에 당첨돼가지고 경품잔치를 받아도 이게 기타소득인데, 이게 상품이나 경품이 은근 늦게 옵니다. 그걸 받아야 내가 일종의 현금주의처럼 보고 과세가 당하는 거지, 그냥 상품이나 경품에 추첨돼서 뽑히기만 한다고 세금 내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갑씨가 을씨에게 상표권을 2015년 10월 1일 날 이미 양도했지만, 상표권을 가지고 을씨가 이걸 이제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해서 1년 동안 이 상표권 덕분에 매출액이 얼마인가 오른다면 그 금액의 10%를 주고받기로 약정했으면 지금 당장은 이 대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1년 정도 장사를 해봐야 하거든요. 화살표 있는 것처럼 2016년 10월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죠. 자, 50페이지 5점 보시면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인데, 양가로 1번 과세 최저한 있는 거 아시죠? 그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이 아니라 80% 차감한 다음 개념인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이 안 되면 이거는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가 안 되는데, 우리 그 밑에 꽃 표시에 있는 것처럼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체육 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등의 경우인데, 보시면 건당 권면에 표시된 금액이 합계액이 10만 원이 안 되고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 즉 10만 원까지 배팅을 해가지고 100배인 1000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가로 4번에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슬롯머신 땡겨가지고 한 번 땡겼는데 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이때는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가 안 되고 있네요. 저도 뭐 한 번만 500만 원까지만 걸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가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과세 방법을 보면 무조건 분리과세 A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 B, C가 있고 조건부 분리과세 D가 있습니다. 보면 어찌 보면 그 금융소득하고 좀 되게 구조가 비슷한데, A의 경우는 5개가 있죠. 얘는 20% 원천이수도 한다는 거, 복권 당첨, 슬롯머신, 승마 투표권,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분류되는 연금 외 수령, 그 다음에 서화 및 골동품은 현재로서는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꽃표시 보시면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은 복권 중 3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부분만 30%를 지금 과세를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한 것은 15%,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가 과세가 되고 있네요. 다시 그림으로 올라가면 B하고 C가 있는데 얘네들은 원천징수 안 합니다. B하고 C 원천징수 안 해요. 기타 소득 문제 중에서 되게 헷갈리는 게 소득을 쭉 열거하고 금액 열거하고 다음 중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때 B하고 C는 원천징수 안 합니다. 이거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B에 보면 뇌물하고 알선 수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 위약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매수자 해약 때만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D에 보시면 그 외에 모든 소득들이 다 D로 가니까요. 원천징수 20%까지 FM도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표시 보시면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라고 해서 올해 개정됐는데, 내용을 보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 예를 들어서 80%나 90%를 필요병비로 차감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로 보고 20%를 원천징수하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큰일 났네. 한마디로 한국인이 외국인한테 서화 골동품을 팔았어요. 이거 문화재 유출인데, 아무튼 팔았는데,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대가를 주고받을 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을까?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 나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원래 원천징수는 돈 주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받는 자인 내가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죠. 참 듣고 보면 이거는 똑똑하게 잘 바뀐 거네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나한테 이제 대가를 주면서 스스로 원천징수를 해서 내야 하는데 이거를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새로운 내 입장에서의 일종의 대리네요. 내 입장에서 대리 원천징수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겼습니다. 뒤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풀어보죠. 소득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A 2010년 기출문제네요. 1번 종업원이 주택, 가로 열고 주택 부수토지 포함해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 소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 과세죠. 근데 사택제공이면 이제 종업원은 과세가 안 되는데 이거는 돈을 직접 공짜로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거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제대로 되는 거고요. 이번에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맞는 소리죠? 3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번 계약의 유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유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과세가 안 되고 있고요. 5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이죠. 그래서 1번 틀리고 나머지는 맞았습니다. 2번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들이 이번 챕터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뭐 구분하라, 뭐 어떤 건 무슨 소득이냐, 구분하냐 이런 것들이 말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아예 과세 제외하고 있으니까요. 2번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및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이죠. 3번 법령으로 정하는 서화 걸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렇네요. 4번 강화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으면 광어산산산상령, 그래서 기타 소득이겠죠. 5번 지상권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은 양도소득, 지상권은 설정 대여가 기타 소득이고요. 양도해버리면 양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전세권, 지상권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대여가 맞는데요. 전세권의 대여는 부동산 임대처럼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국가 소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우리 사택을 공짜로 살면 오직 한 명, 누구만 과세가 되죠? 출자 임원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출자 임원일 수가 없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출자 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에 출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출자 임원이 아니니까 과세가 안 된다고 나왔어야겠네요. 3번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맞군요. 4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야간에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면 과세가 안 될 확률이 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 앞으로 나오면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이겠군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겉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10만 원 이하인데 단위 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금액의 10배 이하. 이거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지금 100만 원짜리에 10만 원 들어야 하고요. 10배짜리에 100배가 들어야 하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보시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및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몇 번째 나오는 말인가? 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으면 기타 소득 과세한다. 몇 번째 나오는 말인가?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C네요. C. 우리 C죠. 금융소득에서. 당해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하죠. C니까. 리을 지상권의 대여나 설정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네요. 미음 주권상장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이 주택과 부수토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이건 언제나 근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사택이면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언제나 근로소득이니까 결국은 니은만 틀리고요. 나머지 4개는 맞았습니다. 7번 마지막으로 풀어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 2003년 이후 최초로 가입하고 수령한 것인데 이거는 이자소득 과세 맞죠? 2번 지역권과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제 기타소득이니까요. 3번 고용관계 없이 주식 및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관계가 없으면 이때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리가 없으니까 기타소득이 맞고요. 4번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고요. 5번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 배당은 안 되죠. 우리 뭐 퇴직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로서 이자나 배당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넘기면 56페이지 챕터 5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죠. 여기까지 2배 사근 연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들을 더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내고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번 챕터는 그 더할 때 6개를 더할 때 5개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림의 가운데 세로 박스에 있죠. 첫 번째 부당행위 계산부인, 두 번째 결승금 이율결승금 공제, 세 번째 공동사업 합산과세, 네 번째 채권이자 특례, 다섯 번째 기타 특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례를 고려해서 오른쪽 세로를 구하셔야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5.1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부터 보면요.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일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두 번째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 세 번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소득,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에도 이 규정이 있는데 법인세 규정은 1번, 2번밖에 없고 3번이 없죠. 3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소득만 부당행위 걸리는데요. 이 3번이 가장 중요하죠. 자, 1점에 일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요. 왼쪽 세로에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관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는 우리 특수관계에 걸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로얄 패밀리, 저희 집은 로얄 패밀리, 제 이름이 성종이죠. 우리 사촌이나 육촌, 우리 학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자돌림입니다. 종자돌림. 저는 조선족 9대 임금, 그 다음에 우리 사촌이나 육촌 형 보면요, 뭐 별종이 다 있어요. 뭐 철종, 고종, 뭐 그다음에 뭐 세종도 있고요. 안에 별의별 종들이 다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촌 형님들까지는 정확히 아는데 육촌은 잘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모을 일이 없으니까. 네, 세법에서는 그 육촌까지도 특수관계이니까 상당히 가혹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점으로 내려오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데 제가 법인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부당행위는 내가 손해보는 척하다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이익 보는 사람은 세금을 낼 걸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어야 하는데 60원에 헐값에 팔고 40원을 손해보는 척 하고 있는데 아니 특수관계인 없는 사람한테는 100원짜리를 60원에 팔아도 문제 없는데요. 특수관계인한테는 100원짜리를 60원에 팔아가지고 괜히 40원 이득 덜 본 것처럼 꾸미고 있으면 이거 바로 이제 부당행위로 과세가 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원칙에 그래서 고가양수 저가양도가 있는 거고요. 양가로 이번에 적용 배제를 보면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직계 좀비속이 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이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관련 비용은 과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인정해 줄 수가 없겠죠. 옆 페이지 3점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 요 5.1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특정소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가지고 과거에 많이 물어봤어요.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 중에 필요경비 인정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3대 근로 관련 패키지인 근로하고 연금하고 그 다음에 퇴직은 계산공제라고 해서 별도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거 알죠? 이자소득, 불로소득이라 안 돼요. 배당소득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만 부당행위에 걸리는데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하고 양도소득인데 배당소득 중에서 우리 박명수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그 뿌리가 어디였습니까? 사업에서 왔으니까 얘들까지는 부당행위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참고로 필요경비가 인정돼야만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냐? 보면 땡땡 소득금액에서 빼기 땡땡 우리 보통 경비를 빼잖아요.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빼면 이제 그게 땡땡 소득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부당행위라는 소리는 이 소득금액을 괜히 늘리는 거다, 줄이는 거다? 줄이다가 걸리는 거다. 그러려면 소득금액, 요 매출액도 땡땡 소득이죠. 매출액도 줄여야 하고 필요경비는 늘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애만 우리 부당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죠. 보면 두 줄 읽어보시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 배당소득 중에서 출자공동사업자만 그리고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양도소득까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외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사례 보면 다음 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친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부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당행위 안 걸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사업장의 여유자금을 친구에게 무상대여 합니다. 잘 보세요. 여유자금을 무상대여 했어요. 원래 유상대여 했으면 남한테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이자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이자 소득이 잡히는 거죠? 근데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자 소득이 안 잡혀요. 따라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 누락이에요? 이자 수입 누락이에요? 이자 수입 누락이죠? 보다시피 이자는 부당행위에 안 걸리니까 이 행위는 이자 소득의 회피이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안 걸립니다. 되게 신기하네. 자, 이번에는 반대인데 친구나 형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고율로 차입합니다. 원래 사업자금을 5%로 차입하면 500만 원만 이자 비용에 잡히는데 특수관계인한테 이거를 10%에 차입하면 10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잡히면서 이자 비용세라는 건 없고 이거는 사업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많이 잡았다는 소리니까 이게 바로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죠. 2번하고 3번 반드시 구분하시기예요. 챕터 5.2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특례는 자 일단 우리는 말문제 위주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가 훨씬 쉬운데 말문제보다 오히려 뒤에 사례 있으니까 사례는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반 사업소득 굳이 제가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교재에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기타라는 표현 쓰면 이상한 걸로 아니까 일부러 일반이라고 쓴 거예요.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순서는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친구인 다른 사업소득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부터 통산하시고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순으로 통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가로 1번의 결손금 공제고요. 반가로 2번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먼저 일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다음에 향후 10년간의 반가로 1의 순서대로 따라가라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 통산이 불가능하고요. 보다시피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요.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주거용 건물 임대할 때는 2015년부터는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긴 하지만 마치 일반 사업소득처럼 보고 타소득 통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꽃표시도 과거에 말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건 무늬만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금융소득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및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합니다. 가로 열고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세무회계 문제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굳이 뭐가 유리한지까지는 1차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2번에 나오는 것처럼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 순서가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 먼저 하시고 일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먼저 하시고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가장 나중에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첫 번째 동그라미랑 두 번째 동그라미를 헷갈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이라고 해서 우리 올해 마이너스예요. 올해 마이너스. 작년부터 넘어오는 마이너스가 두 번째니까 올해 마이너스부터 빨리 근연기 2배랑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넘어오고 있으면 작년 마이너스를 이제 또 올해의 다른 것들과 통산해야 하니까 결손금 먼저 하신 다음에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점 보시면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 추계 신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계산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안 되는데 가로 열고 항상 나오는 단서지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면 공제해주죠. 화살표에 보면 이때에도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안 되는데 추계 신고라고 해도 그냥 일반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고요. 양가로 1번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내용을 보면 국세개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 아주 옛날 걸 말하는 거죠. 옛날 거 이월결손금이 확인되면 그 이월결손금은 미안하지만 옛날 거여서 공제되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4점 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인데요. 소급공제는 작년에 세금 낸 사람이 올해가 마이너스면 작년 걸 돌려받는 걸 소급공제라고 하죠. 법인세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양가로 1번의 요건,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업소득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반가로 2번에 단기와 전기의 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좀 깐깐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마이너스를 신고만 한다고 자동으로 돌려주진 않으니까 나 돌려주세요 라고 환급 신청서를 하나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요건을 만족하셔야 하고요. 반가로 2번에 결손금의 처리 순서를 보면 결손금을 먼저 당기의 타소득과 통산시킨 다음에 그래도 미공제분이 있으면 전기건만, 이거 중소기업만 되고 전기건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기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소득의 올해 결손금을 타소득하고 통산도 하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빨리 통산부터 하시고 작년 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례 숫자 보시면 여러분 58페이지 사례 숫자는 제가 이게 말 문제니까 안 풀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그 3단계 그림 있죠? 그 3단계 그림하고 기억만 하시고 이 사례 푸시면 아주 쉽게 풀리는 사례니까 참고하도록 하십니다. 챕터 5.3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인데요. 우리 이 그림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1억인데 우리 박씨, 박명수 씨하고 임씨, 임성종 씨가 5대5로 출자하고 지분 비율도 5대5인데 다만 손익 분배 비율은 4대6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더 닭을 많이 튀기고 오늘은 박명수가 전혀 닭을 안 튀기는 사람이 아니라 와서 한 번씩 튀겨주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냥 공동사업인 거예요. 원칙적인 소득 분배가 4천만 원하고 6천만 원인데 지금부터 배우실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하면 임성종 씨에게 1억을 다 과세시켜버리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꽃빛에 써있죠.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손익은 손익 분배 비율로 안 분할하고 돼 있죠. 근데 조세피 목적으로서 이제 명의만 빌려서 박 씨와 임 씨가 공동사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만 된다면, 이게 적발 안 되면 되는 건데요. 적발된다면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임 씨에게 과세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단계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아무리 공동사업장에 2명, 3명, 4명이 같이 장사하고 있어도 이거를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개인별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람처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이면 접대비 한도 초과가 2,400인데 우리는 5명이 같이 장사하고 있다고 2,400 곱하기 5인을 해서 1억 2천으로 한도를 주거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의 분배라고 해서 2-1의 원칙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근데 이게 없으면 지분 비율로 안분하시면 되는데요. 2-2의 특례가 바로 5.3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공동사업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라고 해서 공동사업자인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다 몰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박명수 씨는 한마디로 이름만 빌려준 거고요. 임성종 씨가 진두주의 하는데 다만 나중에 누진세율을 받기 위해서 명의만 분산해버린 악질들이라고 딱 걸리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하는데 실무에서 거의 본 적 없다는 거. 자, 그리고 3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소득 신고 납부인데요. 이게 2-1로 했든 2-2로 했든 아무튼 누군가한테 얼마를 분배하겠죠. 4대6으로 분배하든 임성종한테 100을 다 분배하든 어떻게든 분배했죠. 그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하고 더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명수가 4씩 가져갔으면 자신의 무한도전 소득하고 더해가지고 다른 소득에 더해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그런 구조 되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 여기서 1단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공동사업장 그 자체의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금액도 기초금액에 곱하기 몇인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 2 보시면 2-1단계 유의사항에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에게 경영참여 대가로 먼저 보수를 주면요. 이제 그 받아가신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 소득액을 더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보면 이때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된 결손금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억이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 나왔다면요. 이거를 4대6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결손금도 6천만 원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결손금을 끌고 와서 나의 다른 소득이 만약에 한 7천만 원 있다면 7천 빼기 6천을 하면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난 건 가슴 아프지만 그 공동사업장 결손금을 안분해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또 다음 시간부터 주 3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